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의 일련이자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혁신 의지도 다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제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도 있지만 더 눈여겨볼 내용이 또 뒤이어 나왔습니다. 바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거 고심 끝에 준비했던 회심의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내용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야당 대표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겠지만 사실 이건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대해서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왔던 것은 지난번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말하자면 그때 그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 비난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건건이 올 수 있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 텐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과연 당이 부결시키면서 방탄한 정당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매우 저거는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걸 공약으로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민주당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특권, 말하자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앞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으러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영장이 청구될 텐데 그럴 때마다 받겠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도 하겠지만 이것이 당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상당히 야당 지도자로서는 패기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정면 돌파의 그런 카드를 꺼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반응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께 날라올 때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 워낙 다 이제 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예.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역시 이제 부결됐었고 물론 민주당이 주도했던 거였죠. 그 이제 앞서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바로 이제 최근에 또 부결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의 전망은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는데 역시도 부결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워낙 많은 게 사실이에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체포동의안이 헌법상의 권리긴 한데 불체포 특권이 말이죠. 아까 영장심사 얘기를 했다시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거예요. 구속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닌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예. 사실 진작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에 관련된 제도적 보완 이런 것도 국회 차원에서 해왔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두 건이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그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성남 FC 예. 후원 의혹 사건 이 문제인데 앞으로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의혹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가결이 되고 가결된 다음에 사법부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서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이제 명분이 사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얘기해왔던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예. 검찰 수사가 탄압이었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획사였다라는 명제가 들어맞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자신감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는 후에 볼 일이고 원론적으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서 저 부분은 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 다 일단은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론가께서는 정치적으로 잘한 선택이다. 네. 또 이제 교수께서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고 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예. 뭐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입니다. 이른바 법리 논쟁에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모든 인허가권자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의 대부분이 성남시장 당시에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그런 분이고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이재명 대표만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방어적 논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검찰에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선이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호감도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두 분 다 거의 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듯 높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다르다. 그다음에 나는 제1야당의 대표이며 또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기서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카드도 내가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좀 말하자면 좀 이게 전국을 좀 전국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나왔어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법리적인 자신감과 함께 내가 100번, 10번이든 검찰이 영장을 치고 나를 소환해도 내가 여기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지금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호감이라든가 당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함께 치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 내 혁신 기구와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말하자면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감으로써 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내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수용, 이 여부는 지금 민주당의 혁신과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더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전국에서 본인이 법리 논쟁이든 혹은 사법 리스크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밀리지 않고 가겠다는 뜻을 표력했는데 과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거는 예. 그렇게 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서 예. 정말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이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1년간은 버텨왔지만 그럼 이 허물어지는 순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기에 봉착할지는 예측 예.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겠다. 그건 내려놓는 거는 대단히 잘한 정치적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에게 굉장한 리스크로 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적 요소는 앞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법리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법리적인 부분으로 맡겨놓기로 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시면서 워낙 정치적 수, 회심의 카드, 반전의 카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상황, 당 대표로서의 상황을 봤을 때 좋은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 판단하십니까? 당내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가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예요. 예. 사실 혁신기구가 출범을 했고 아직 뭐 혁신위원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내에서 혁신기구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최근에 그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그 김은경 교수죠. 김은경 교수 얘기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도봉투 의혹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제기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네. 혁신위원회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갈등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친명과 비명 간의 이제 계파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논쟁의 한 가운데 중심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있는 건데,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좋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논란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의혹이 있으니까 이 의혹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서 법원에 나가서 예. 영장 심사를 받으면 만약에 거기서 구속이 되면 되는 거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얘기가 사실상 이제 명분이 쓰는 거고 리더십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체포동의안을 오면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잘 거론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는 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승부수 중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이게 가장 큰 게 아니냐. 예. 원론적으로 물론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그게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인 자신감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예. 최근에 보면은 여러 물론 정치권의 그 지금 정당 간에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잘 못 들어봤잖아요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뭐 저기 그 진술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 진술이 전부 이제 증거를 확립할 만한 확보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뒷받침이나 하는 것처럼 거의 얘기가 없단 말이죠. 아마 이런 예. 것들 때문에 법리적인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볼 때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게 예. 정치적으로도 자신감도 있고 또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을 제거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승부수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됐죠. 나왔던 예.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비명계에서 사퇴 얘기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또는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생기면서 좀 더 전환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뭔가 카드를 내놓고자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보면 이제 될까요? 시기적으로도 이미 한번 이제 올해 2월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은 뭐 계속되고 있는 거고 예. 친명계를 제외하고 예,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쯤은 더 이상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음직하고 또 하나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예.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당위적으로. 근데 그 부분보다는 예.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내 거취 문제와 자신감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지금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적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물론 김기현 대표가 갖고 나온 거지만 부정이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메신저가 저런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도 말이 안 먹힙니다. 게다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대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를 손바닥 뒤집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록 한 의원 하영재 의원권은 가결 해서 비록 일단 법원 앞에 갔지만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거기서 구속이 안 됐어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웅래 의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사실 방탄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발신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힘을 잃고 있고 더더군다나 당에서는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는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9시간 만에 이내경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더더군다나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돌파하고 이것을 한 번에 번복하는 그런 어떤 회심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양날의 칼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정말 어느 순간에 검찰의 그런 법적인 논리가 입증이 되면 그 구속수사 요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구속수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리더십에 굉장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고강도 카드를 꺼낸 거는 지금 최소한 이 정도의 불체포 특권을 나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국회로 가기 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국회보다는 장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핵 폐수라고 이제 네이밍을 변경하면서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른바 앞뒤가 다른 말하자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으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난 나부터 내려놓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호소하는 그런 전략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 말하자면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다른 이 내용 말고 보면서 굉장히 평이했다고 느낀 거는 뭐 5%라든가 뭐 5대 5개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 2월 그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보면은 5개를 또 포기하는 게 아니라 5개 위기라고 또 얘기해서 또 거의 비슷하게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던 얘기도 똑같이 2월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이한 것으로서는 오늘 야당 대표로서의 연설에 임팩트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본인이 끼워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연설을 많은 참모들이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진언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예. 이재명 대표의 거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본인이 넣었다면 본인이 이 국면을 돌파하는 데는 고강도의 쇄신 카드가 필요했다. 그게 나부터 내려놓는, 내가 사법 리스크부터 내려놓는 이런 카드가 아니면 먹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예. 판단 분명히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이번에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한 발언이 민주당에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네. 추가 발언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발언의 정치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좀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을지 아니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즉각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뭐 본인이 결정했는지 상의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기사가 될 만한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뭐 돈봉투 의혹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진보적 의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도덕적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전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 명분을 뭔가 확보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 출신이니까 정말로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된다면 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좀 알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지금 거의 뭐 위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요, 지금. 왜 워낙 얘기가 없으니까 검찰이 정말 영장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혐의를 발견 못한 게 아닌가, 심증만 가고 어떤 확보한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본인이 법원에 가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거의 뭐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런 판단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승부수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50대 50이지만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더 많을 때 던지는 게 승부수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할 것 같을 때 하는 건 승부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전쟁이나 전투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말이죠. 제출이 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 하나. 두 번째는 검찰이 그렇게 쉽게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이 부분도 깔려 이게 훨씬 클 겁니다 아마. 그 사실 당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도주의 염려가 없거나 도주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겠어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게 지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다면 저는 오늘 얘기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영장 청구가 안 될 가능성을 하나 본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은 당내 여러 가지 거취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당내 말이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에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이거였겠죠. 바로 그래서 이 시기에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내용만 좀 짚어보고 주제를 바꿔볼 텐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표결 관련한 소식 워낙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고 이번엔 특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최근 들어서 불체포 특권 꼭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 좀 큰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국민의힘이 50명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초재선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약서까지 썼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운 분이 여기에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 국회 대표 연설 통해서 거의 대국민 약속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력은 붙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잘 보시다시피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되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부결표를 던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하게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안 했으면 가결시켜 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속내와는 다른 얘기를 뭔가 핑계거리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젠 그 핑계를 다 내려놔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미 몇 달 전에 초재선 의원 50여 명이 여기에 대한 동력을 실어놨고 야당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상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헌법이 보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다고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의원들의 마지막 윤리 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국민 선언하는 거죠. 전체 의원들이 정말 300명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선언했다 그러면 헌법보다 더 이상 가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체포 특권은 정말 제가 보기에 이게 과거에 군사 독재 정부 시절이라든가 정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서조차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방어적 측면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대도 많이 흘렀고 이것도 이제 과거에 정말 유물의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윤리 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선언 혹은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한 뭐 서약서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에 약속하고 최소한 그러면 다음 때 국회부터는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번 국회가 가기 전에 마련하는 것 이거 동력은 마련됐으니까요. 분명히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시기에 저러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점점 아마 당내에서 더 입지가 약해질 거예요 아마.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혁신의 중심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명계의 그 주장이 설득력이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인 본인이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본인이 당대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점점 당내 리더십은 약화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저변에는 자신감과 그리고 모든 걸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 그리고 특히 이제 법리적으로 볼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자신감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다시 말하면 이거 대장동 사건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돈을 한 푼 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뇌물 수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는 추정인데 그런 것들의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관점에서 이런 문을 제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불체포 특권 자체에 대한 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체포 어떤 답변을 특권은요. 그리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이 나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입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 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무슨 헌법에 특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걸 우리는 불체포 특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회기 중에 왜 못합니까? 그거를. 그게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때 있던 거라니까요. 당연히 국회의원도 영장이 청구되는 물론 검찰이 특정 의원을 겨냥해서 한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 국민이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심사를 안 받냐고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너무 떼늦은 감이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못지않게 오늘 오전에 또 주목을 받았던 일정이 있습니다. 당정이 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의 뜻은 우리가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면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그 계급의 사다리를 놓고 봤을 때 사교육에서 이렇게 너무 활성화가 돼버리면은 공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작년 보니까 2007년부터 사교육비 시장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15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이게 이제 수능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상하게 지금 말하자면 국민적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당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쨌든 저는 항상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결하는 그런 지점이 돼야지 최소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당정이 조속히 지금 수습에 나선 거는 굉장히 발빠른 행동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불안감을 좀 수험생들이라든가 이게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괜한 가이드라인이 그런 불수능이 아니라 물수능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짐으로써 중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할 것이냐. 근데 교육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사실은 대학국장이 경질됨으로써 말하자면 신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과정이 오는데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수능이 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대통령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고 그리고 당정이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이 말하자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 정도의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 그건 조속히 할 일이 맞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너무 한꺼번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제된 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지 불안감을 좀 더 덜 수 있지. 예. 또 그렇다고 섣부른 대책이 나와서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의 요는 이런 겁니다.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거를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없애겠다. 그리고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점검을 좀 시작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번 지금 불과 2, 3일 전 얘기잖아요. 저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참 선진국답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말씀드린 건 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오늘 아니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대통령 시작이 얘기하는 된 며칠 안 됐단 대통령의 말이에요. 발언이요. 네. 근데 대통령의 말은 전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다 좀 신중했어야 돼요. 일단 아무튼 간에 대통령의 의도는 대단히 선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공교육이 너무 붕괴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교육이라는 게 학부형이 너무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이 너무 이제 도가 높으면 난이도가 높으면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지금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대통령의 언어라고요.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규정력을 갖는 걸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주 69시간도 그것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와전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 또 작년인가 언제 최근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동 취약 연령 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그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니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또 당정이 열리고 협의가 열리고 또 어떻게 한다라고 또 이주호 장관 사과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이주호 장관이 있는 사과는 이거죠. 공교육을 얘기했는데 왜 저기 엉뚱히 학교교육 얘기 언제 대통령이 학교교육이라는 단어 썼느냐 이런 얘기인데 공교육이 학교교육이지 뭐가 공교육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또 교육부 장관이 또 무슨 너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하고 꼭 무슨 옛날 정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라고 온통 난리가 나고 여건이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논란하다 그치는 거고 보다 중요한 건 말이죠. 대한민국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 제가 엊그저께 연합뉴스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자막에 보니까 우연히 본 겁니다. 지금 영유아들이 사교육이 23%에 달한대요. 영유아라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에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23%나 지금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공부 다 하고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생들 공부 다 하고 이른바 선행학습이라는 명분으로. 그래가지고 학교는 그냥 학생들 다 졸고 말이죠.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예. 수능의 변별력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차피 수능은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가려야 돼요. 문제가 쉽건 어렵건 간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수능이 다가온 시점에 대통령의 언어가 있었다는 게 이제 엄청난 이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고 보다 본질적인 건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공교육의 현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총체적으로 거론해 나가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도대체 4살짜리들이 저기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말이죠. 돈만 부모도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걸 보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돈 몇 푼 준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 보다 본질적이고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걸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수능의 변별력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이런 것도 있으니 제가 볼 때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발언은 이런 겁니다. 앞서 이제 공교육부터 정상화하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이주호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는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 그리고 그걸 원칙으로 해서 그 시작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공정한 수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우고 학원에서 배운 걸로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게 그게 온당한가.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계급의 사다리가 나중에 그 대학까지 반영돼서 그게 결국은 이제 취업까지도 가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저는 어쨌든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 계획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아닙니까? 연금, 교육, 노동인데 교육 계획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대다수 자요.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구조입니다. 학원은 점점 더 킬러 문항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유인하고 그걸 또 배워야 하니까 많은 값을 치르고 또 거기 가요. 그러다 보니까 EBS라든가 아니면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공교육은 사실은 그냥 들러리 쓰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죠. 개혁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방점은 거기에 찍힌 게 맞는데 그럼 이게 이제 수능이 이제 15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개혁을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주호 장관은 어쨌든 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킬러 문항 같은 게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머지 평이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갖출 것인지 거기에서 또 피해보는 학생들 없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쉽다고 좀 이야기가 벌써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N수생, 그러니까 반수생 같은 분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지금 이게 갑자기 또 포화 상태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교육 현장은 풍선 효과 같아가지고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현장의 어떤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이 있다고 그 미봉책 하듯이 덮는다? 저는 안 되고요. 지금 그 방향성은 나왔으니까 이주호 네. 장관이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을 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좀 도모해줘야 된다.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방향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점이 지금 수능이 워낙 얼마 남지 않았다.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최 평론가님 해주셨거든요.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전 정확한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을 보내는 부모님도 얼마나 이게 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왜 못 하겠냐고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경쟁에 노출이 많이 된 사회라고요. 학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공교육이 이제 왜소화되고 붕괴되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가요가 많았어요. 제가 그러셨습니까? 74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예. 74, 76년도 졸업해서 정확하게 7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예. 그때 과외가 꽤 많았다고요. 근데 입시가 있어서 수능이 없었는데 저는 뭐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교육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저희 때는 사교육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 있었다고요. 가외, 학원이. 예. 그때 학원이 만만치 않았어요. 학원도 무슨 좋은 학원, 나쁜 학원 무지하게 따졌고 이제 그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학교에 있기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영어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영어를 온 국민이 왜 다 잘해야 되냐고요. 다른 말씀이요. 얘기가 좀 다른 데 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영역이 다른 것 같아도 말이죠. 이게 전반적인 공교육의 붕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런 것에서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수능 얼마 앞두고 대통령의 말이 나오니까 이게 현장의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째는 대통령의 언어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선의라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 이 발화가 되는 순간 이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잖아요. 강한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엄청난 거예요. 이슈 규정력이라는 게. 예. 그거 좀 감안해달라는 얘기 첫째. 두 번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로의 베이스부터 진짜 이왕 교육개혁을 이제 국정과제로 제기했으니까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당장 뭐 수능은 수능이고 그거 뭐 그대로 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 어쨌든 간에 교육지 100년 대계라고 말이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총체적으로 관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건 정파적 접근은 전혀 아닌 거죠. 총체적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잖아요, 손질을 지금. 해야죠? 유아들의 예. 문제도 그렇고 유아. 사교육은 예. 왜 이렇게 학원은 번창하는 것인가. 뭐 일타 강사에서 난리잖아요. 도대체. 그거 대단히 정상적이지가 않죠. 뭐 비정상의 정상화하면 박근혜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 해야죠. 무슨 일타 강사 원통이 난리칩니까? 그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도대체. 교사로서 자긍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도 고쳐 나와야 되는 거죠.
단순히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크게 넓게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주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에 관해서 대응책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괴담을 차단해야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뭐 소금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당정이 발빠른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모니터링하는 그런 지점들을 200개 정도 늘린 거 정말 잘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포집을 해야 어떤 데이터를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방사능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들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매우 압축시킨 거니까 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했던 거를 거의 격주로 한 번 한다는 건 실시간으로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종의 대상도 많이 늘리고 예. 이런 점들이 어쨌든 그 어떤 이 우리가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안전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말로만 이게 안전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식탁으로 가는 그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포집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대상들, 생선, 물고기에 대한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해줘야지 안심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00개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간들을 넓히겠다는 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발빠르게 어찌됐건 국민들의 눈에 좀 데이터 수치화돼서 나타나야 된다고 네, 생각을 예. 하고요. 어쨌든 여야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기가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괜히 시기 갖고 여야가 저는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불안감들이 그냥 뭐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 있게끔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국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하는 그런 좀 폭넓은 말하자면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당정 협의가 계속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 청문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대응 방안 나온 내용에 대한 평가 포함해서 지금 일단 청문회를 열자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시기 가지고 계속 좀 서로 이견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보다도 말이죠. 예. 청문회 한다고 무슨 방사능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가 맨날 하는 일이 그래요. 맨날 청문회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니까 놔두고 지금 보다 중요한 거는 정부가 말이죠. 너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꼭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찰단도 갔다 왔고. 시찰단이 갔다 온 다음에 무슨 뭐 활동이 있나요? 보고가 있나요? 보고 이제 듣고 이제 뭐 이제 대책을 내는 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일단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이죠. 당장 이게 일본산 수입고기다 하면 먹겠냐고요, 생선을.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과학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이 있어요.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말이죠. 너무 과학의 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오염수 방류가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거부터 정부가 좀 고쳐야 돼요.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반대로 야당은 이걸 과도하게 장애를 끌고 나가가지고 정쟁의 요소를 자꾸만 하려는 듯한 이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뭔가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면이 있다고요, 지금 야당도. 예. 여권은 너무 또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오염수 방류가 맞다라는 식의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비춰지는 그런 발언 같은 거. 그런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건 왜 여야가 왜 이 문제까지 싸우냐고요. 이거 2008년도 무슨 쇠고기 파동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좀 보는데. 좀 그래서 여건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이제 자주 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야 모두 정쟁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